1969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골목길마다 흙먼지가 날리고 낡은 기와집들 사이로 봄볕이 스며들던 그 시절. 이준호는 22살이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그였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목공소에서 일했다. 거친 손에 박힌 가시와 봇밥 냄새가 밴 작업,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가구점을 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한미영이었다. 미영이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한 처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량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미영이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쌀가게를 운영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준호의 집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미영이는 아버지의 소중한 외동딸이었다. 아버지 한상철은 딸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딸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와 미영이가 처음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미영이가 쌀가마니를 옮기다가 넘어져 쌀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준호가 도와준 것이 시작이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서둘러 바닥에 흩어진 쌀을 주워 담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이는 무릎에 난 작은 상처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는데 준호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미영이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 후부터 준호는 매일 퇴근길에 이영인의 쌀가게 앞을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기만 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 씨도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영이는 준호가 지나갈 시간이 되면 괜히 가게 앞을 쓸거나 정리를 하며 그를 기다렸고, 준호는 온종일 힘든 일을 해도 이영이를 볼 생각에 피로가 싹 사라지다. 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미영이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강변이라도 걸어볼까요? 미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강변의 작은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영이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걸으며 바라본 강물과 봄꽃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준호 씨는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을 뒤적였다. 그런 건 아니, 그냥 미영 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미영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소를 지었다. 그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2장 사랑의 전성. 196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준호와 미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준호는 매주 일요일이면 미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짧은 만남을 이어갔다. 준호는 미영이를 위해 작은 나무 장신구들을 만들어 선물했다. 손바닥만 한 나무 거울, 예쁜 무늬가 새겨진 빛, 작은 보석함 등.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준호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들이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미영이는 준호가 만든 작은 보석함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곳곳에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밤새 만들었어요. 미영 씨 생각하면서요. 준호의 수줍은 대답에 이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진심을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한편 미영이도 준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다. 준호가 좋아한다고 말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영이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음식들이었다.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준호는 미영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영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갔다. 1960년대 말의 서울은 아직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디든 천국이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영아. 준호가 처음으로 미영이를 이름으로 불렀다.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미영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준호 씨. 아니, 준호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준호에게 군 입대 영장이 나온 것이다. 2년이면 금방이야. 기다려줄 거지. 준호는 미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다.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10년이라도 기다릴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미영이의 아버지였다. 세장 반대와 시련. 한상철은 딸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냈다. 도대체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래? 가난한 목수와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생각이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미영이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한상철의 생각은 확고했다. 절대 안 돼. 내 딸은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 한상철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준호가 가난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딸이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준호가 곧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군대에서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영희는 준호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이어갔다. 준호의 입대일이 점점 다가왔다.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미영아, 나 군대 다녀와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응. 나도 준호만 기다릴게. 꼭 건강하게 돌아와. 입대 전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준호는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 이영희에게 건넸다.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준호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산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건 약혼 반지야. 정식으로 프로포즈할게. 한미영, 나와 결혼해 주세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네, 좋아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준호는 군대로 떠났다. 이별의 그림자. 처음 몇 달간은 편지가 자주 왔다. 준호는 훈련소에서 그리고 부대에서 미영이에게 거의 매주 편지를 보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다. 미영아,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곧 휴가 나올 텐데. 그때 보자. 준호야. 나도 매일 내 생각만 해. 아버지는 아직도 화를 내시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영희의 상황은 어려워졌다. 아버지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특히 한상철은 딸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다. 근처 마을에 괜찮은 총각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미영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 남자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와도 뭘 할지 모르잖아. 아버지, 저는 준호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실랑이가 몇 달째 계속되자 미영이도 지쳐갔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준호가 부대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훈련 중 다리를 다쳐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미영이는 급히 부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섰다. 안 돼. 미혼인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 준호가 다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후 한 달 동안 준호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았다. 미영이는 매일 우체부를 기다렸지만 준호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이영이를 찾아왔다. 준호의 군통기였다. 미영 씨죠. 준호가 편지를 부탁했어요. 그가 건넨 편지에는 준호의 절망적인 심경이 담겨 있었다. 미영아, 나 많이 다쳤어.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 이런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무서워. 차라리 너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미영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썼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필요해. 꼭 건강하게 돌아와. 하지만 그 편지는 준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한상철이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 것이다. 운명의 갈래길. 아버지가 편지를 가로챈 사실을 모르는 미영이는 답장이 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준호가 부대에서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부대 근처에 사는 간호사와 말이다. 미영아,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변하는 법이.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여. 한상철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터뜨린 거짓 소문이었다. 그는 딸이 준호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미영이는 충격에 빠졌다. 그토록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준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야.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답장이 오지 않는 것, 소식이 끊긴 것, 그리고 떠도는 소문들. 모든 것이 이영희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웠다. 그러던 중 한상철이 이영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미영아, 부산에 내 고모가 계시잖아. 거기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부산이요. 고모부가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 미영이는 고민에 빠지르다. 준호를 배신자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아버지는 딸 걱정으로 인해 위염까지 생겨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다.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결국 미영이는 아버지를 위해 큰 결심을 했다. 준호와의 사랑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떠나기 전날 밤 이영이는 준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함께 찍은 사진, 준호가 만들어준 나무 장신구들, 그리고 약혼 반지까지. 미안해. 나 먼저 포기할게.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추억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준호야, 나는 부산으로 간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 행복하게 살아줘. 하지만 이 편지 역시 준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한상철이 다시 한번 가로챈 것이다. 1970년 봄, 미영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산으로 떠났다. 준호가 군대에서 돌아오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이어 돌아온 남자. 1971년 가을, 준호는 제대했다. 다리 부상은 완전히 회복되어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는 미영이를 만나러 국내로 돌아왔다. 하지만 미영이네 쌀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준호는 당황하며 이웃집에 물어보았다. 미영이는 어디 갔어요? 그 집 딸 작년 봄에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한 사장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가게 정리하고 같이 가셨대요.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어떻게 된 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미영이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일까? 편지나 전갈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준호는 미영이를 찾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부산은 너무 넓고 이영이의 고모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부산 시내를 헤매며 미영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준호는 절망감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준호는 매일 밤 미영이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그녀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미영이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모부의 도움으로 작은 양품점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처음에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으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다. 미영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과거는 잊어버려. 고모는 미영이를 위로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미영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이는 1975년 28살의 나이에 고모의 소개로 김철수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철수는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준호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남자였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미영이는 준호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남편과의 새로운 삶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1977년에는 아들을 낳았고 1980년에는 딸을 낳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5년 철수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미영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미영이는 강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열어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미영이는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도 간호사가 되어 결혼을 했다. 한편 서울에서 준호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준호는 미영이를 잊지 못한 채로 몇 년을 보냈다. 여러 사람들이 중매를 서주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영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준호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978년 31살의 나이의 동네 친구의 소개로 각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순이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영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결혼 후 작은 가구점을 열어 운영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가구점이었지만 이영이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다. 1980년에 아들이 태어났고 1983년에는 딸이 태어났다. 준호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2010년 준호의 아내 순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순이는 임종 직전까지도 준호를 걱정했다. 나 없어도 잘 살아요. 당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미영이라고 했나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순이의 마지막 말은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평생 미영이에 대한 마음을 숨기려 노력했는데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이는 세상을 떠났다. 노년의 외로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준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2015년 준호는 70살이 되었다. 가구점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였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과거에 대한 생각이 더욱 많아졌다. 특히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졌다. 젊을 때는 현실에 치여 잊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미영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준호는 때때로 인터넷으로 미영이를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영이라는 흔한 이름으로는 찾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결혼했다면 성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던 준호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찾아왔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약해졌다.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노인복지관에도 나가게 되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 활동, 그리고 무료 급식도 제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한편 부산에서도 미영이의 삶이 변화하고 있었다. 2018년 미영이는 71살이 되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영이도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영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한 일을 까먹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다. 어느 날은 집 주소를 까먹어서 길을 잃기도 했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엄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미영이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닥칠 줄은 몰랐다.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의 떨리는 질문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억들까지 잊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준호 얼굴까지 잊게 되는 건 아니겠지. 미영이는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준호에 대한 기억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또렷 22살의 젊은 준호의 모습, 그의 따뜻한 미, 함께 걸었던 한강변. 적어도 이 기억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싶어. 운명적 재회. 2019년 가을, 이영희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다. 부산에서 혼자 살기에는 미영이의 상태가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엄마, 서울에 더 좋은 병원도 많고 우리가 더 자주 돌볼 수 있어요. 미영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 이사를 받아들였다.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준호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도 했다. 서울로 온 미영이는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낮에는 근처 노인복지관에 다니게 되었다. 바로 그 복지관이 준호가 다니는 곳과 같은 곳이었다. 2001월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호는 평소와 같이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때 복지관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준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그곳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준호는 바둑알을 놓던 손을 멈추고 그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주름이 많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매, 그 미소가 분명히 기억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 미영이야?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첫사랑의 모습이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영희에게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미영아, 이영희구나. 준호는 미영이 앞에서 멈춰 서며 반갑게 말했다. 하지만 미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미영이는 준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멀뚱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걔